들으면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정경 선생님 생일이랍니다. 축하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네. 그럼 더 해야죠. 네, 축하 고맙습니다. 부끄럽네요. 자,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아름다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곡이죠. 정경님의 생일을 축하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곡을 소개하다니 딱 제가 그래서 골랐습니다. 한번 음악으로 들어보시죠. 네, 음악 주시죠. 저는 이 곡을 들으면 뭔가 촉촉해져요. 맞아요. 예, 뭔가 어디서 이렇게 빗방울이 쇽 떨어지는 그런 느낌. 난 이미 잠겼어.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더 듣고 싶은데 맞아요.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곡,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2년 동안 공들인 아름다움의 결정체인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2년 동안 공들인 아름다운 결정체인데 모차르트는 정말 빠르게 작곡을 했던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네. 그런데 그가 2년 동안 공들였다니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원래 모차르트가 즉흥으로 연주도 할 수 있을 만큼 아니면 악보를 대략 써놓고 마지막에 막 휘몰아쳐서 마무리하고 뭐 연주도 할 만큼 빠르게 작곡하기로 소문이 났었는데 네. 이 작품은 모차르트가 2년 동안 공을 들여서 작곡을 했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모차르트가 총 27개의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했는데 그중에 1786년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 한참 인기를 얻고 이제 무대에 오르던 그 시기에 바로 3개의 피아노 협주곡이 탄생합니다. 바로 그중에 하나인데 그때 탄생한 피아노 협주곡이 협주곡 22번, 협주곡 23번 그리고 협주곡 24번이죠. 세 곡을 비슷한 시기에 작곡해야 할 혹시 무슨 명분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모차르트가 피아노 협주곡으로 빈에서 프리랜서로 아주 활약을 펼치던 해였어요. 네. 이제 궁중에 있다가 모차르트가 자기는 자유로운 음악인으로 돈을 벌고 살겠다고 뛰쳐나와서 네. 시작한 게 피아노 협주곡 장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30살의 모차르트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시절에 빈 그 사순절을 맞아서 예약제 콘서트를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처럼. 얼리버드, 그렇죠. 티켓을 먼저 사놓고 네. 이제 곡을 쓰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랑 비슷하죠. 위촉보다 쓴 것처럼. 네. 그렇게 형식으로 공연을 했는데 이 공연이 엄청난 인기를 누려서 이제 솔드아웃 되는 매진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급하게 3개를 다 작곡을 하게 됩니다. B2B 시장에서 성공을 맛봤구나. 그러니까 역시 예술 경영의 대가는 다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곡과는 달리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은 2년 동안 작곡을 했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워낙 그 빠르게 작곡을 하고 발표를 네. 하고 하는 스타일인데 네. 이렇게 정확하게 2년 동안 했다라는 관련된 기록이 혹시 남아 있나요? 네, 첫 번째 스케치가 1784년. 네. 그 곡이 초연되기 2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때부터 스케치를 시작해서 완성을 2년 후에 하였다라고 우리는 간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2년 동안 요것만 작곡한 게 아니라 해놓고 다른 거 하다가 이제 그렇죠. 완성을 한 거. 계속해서 그렇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뭐 2년 내내 이것만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예. 천재가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한 2분이면 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만큼 아마도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재미있는 건 이 작품의 작필 악보에서 피아노 파트가 처음부터 굉장히 형태를 갖추어져 있었어요. 네. 모차르트로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까지
공들여 썼기 때문에 나중에 큰 보충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 모차르트는 협주곡 쓰면서 대략 스케치를 해놓고 보충을 하면서 마무리를 꼼꼼하게 했는데 이 또한 굉장히 흔하지 않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독주자가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통 비워놓는 게 일반적인 카덴자인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카덴자까지도 모차르트가 직접 채워넣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보면 네. 카덴자로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독주자가 이제 즉흥적으로 하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틀만 갖추어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놨는데 이 작품에서는 모차르트가 완전히 다 악보를 써놨답니다. 네. 그래서 작곡가의 기량이 더 들어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독주자보다는. 네. 근데 이 협주곡의 다른 두 악장에는 아예 카덴자를 들어가지 않게끔 해놓고 1악장에만 완전한 카덴자를 써놨죠. 알겠습니다. 이 협주곡 관련해서 또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다고 들었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풀어주시죠. 그렇죠. 스탈린 아시죠? 예. 소비에트의 그 독재자. 독재자. 근데 그 스탈린이 이 작품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솔로몬 볼코프의 쇼스타코비치의 증언이라는 책에 의하면 스탈린이 이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이 모차르트 협주곡 23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연주한 피아니스트의 이름이 마리아 유디나였죠. 네. 그래서 스탈린이 당장 이 유디나가 연주한 앨범을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을 나에게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앨범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라디오에서 스탈린이 들었던 거는 실황 연주였거든요. 근데 독재자의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무기 댕강이잖아요.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지휘자, 오케스트라 그리고 피아니스트 유디나가 급히 소집이 되어서 극비리에 녹음을 했고 다음날 아침 이 음반이 스탈린에게 배달되는 그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답니다. 근데 스탈린이 평생 이 작품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들었고 1953년에 스탈린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을 때도 그 상황에도 모차르트의 이 유디나 앨범을 듣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스탈린은 유디나와 그녀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을 사랑했지만 끝까지 유디나는 스탈린을 경멸했다고 합니다. 이게 모차르트처럼 대가 작곡가가 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되는데 세상에 이 작품을 스탈린이 도와주네. 그러게. 야, 정말 이런 천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마케팅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2년 동안 공들인 아름다운 결정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여러분 23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의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곡의 특이한 점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작품은 A 장조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근데 모차르트의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작품이 바로 A 장조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정클클에서 소개해드린 클라리넷 협주곡.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본에서 하셨나? 제가 제 방송에 애정이 많습니다. 네. 네. 모차르트가 자기 친구 스타틀러를 위해서 작곡한 말년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뭔가 흡사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보시죠. 이게 바로 클라리넷 협주곡. 네. 그리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A 장조는 이렇게 됩니다. 처음 인트로. 제 귀에는 솔직히 전혀 다른데. 네. 어떻게 비슷한가요? 선생님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분위기 있게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경쾌해지는 멜로디로 전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차르트의 귀에 어떤 A 장조 안에서의 음악을 계속 창조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가 느꼈던 그런 감성이.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23번 A 메이저에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모차르트가 일단 트럼펫이랑 팀판이라는 악기를 쓰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오보에라는 악기는 원래 톤이 굉장히 밝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오보에를 아예 쓰질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또 혹은 묵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클라리넷을 사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모차르트가 클라리넷 협주곡을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썼다고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이 곡은 네. 대단히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를 했잖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솔직히
또 취향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어떤 연주자가 연주하는 거 가장 좋아하시는 여쭤봐야 됩니까? 다양한 연주자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미츠코 우치다는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고 네.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1923년생 네. 메나헴 프레슬러라고 모차르트 트리오의 피아니스트가 계세요. 지금 혹시 살아 계시나요? 네. 아니요. 어. 이제 네. 돌아가셨나요? 네. 근데 이분이 92세에 이 작품을 연주한 곡이 있어요. 92세에. 근데 이 곡의 가장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으신 게 바로 그 아름다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2악장이잖아요. 네네. 1악장은 사실은 아까 여러분들 들으신 것처럼 그냥 쾌적하고 아늑한 기분을 안겨주는데 네. 2악장은 8분의 6박자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라는 느낌으로 갑니다. 한번 앞에 들어보시죠. 예, 들려주시죠. 네. 이 작품은 특별히 모차르트가 유일하게 사용한 조성인 F# 마이너로 써져 네.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슬픈 스토리 같죠. 근데 슬프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숭고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개인적인 내 스토리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작은 인터벌. 이걸로 해서 그다음에 감정의 폭이 좀 넓어지면서 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너무 슬프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3악장이 다시 론도 형식으로 2분의 2박자로 아주 젊은 모차르트의 생동감 있는 음악으로 시작이 되면서 마무리가 된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그 소개해주신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을 제가 들으니까 저는 마치 쇼팽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네, 그 예. 감성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그 전에 저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간결하고 네, 또 유쾌하고 네, 딱 인템포의 미학이 있는데 네, 또 어떤 작곡가보다도 낭만주의 작곡가보다도 더 우수에 젖은 음, 또 이 깊은 음악을 네.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차르트가 사실 이 작품을 거의 말년에 썼잖아요. 근데 음. 30대였는데 본인이 30대 초반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4살 때부터 작곡한 작곡가의 말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30대에 작곡을 시작했으면 80세에 쓴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깊은 감정들을 음악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모차르트는 아이 같지만 굉장히 어른 같은 면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술가에게는 나이는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예, 30대의 작품이지만 말년이기 때문에 깊은 그의 인생을 담은 작품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벌써 윤경 선생님과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선생님, 오늘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3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윤경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쾌의 번호 488번 중 2악장 아다지오, 미치코 오치다의 피아노와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